엄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60대 여성이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32년간 성실히 일해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4억 원 가치의 집을 모두 잃고 단 하루 만에 쪽방촌으로 내몰린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천 명 이상의 은퇴자들이 가족을 믿고 맡긴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대부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함정이 가진 위험을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도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노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은퇴자의 78%가 은퇴 후 첫 5년 안에 자산을 모두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계기는 대부분 가족의 권유로 시작된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족 간 투자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성, 퇴직금을 노리는 금융사기의 최신 수법, 은퇴자를 노리는 가족 사칭 투자 권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더불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박영숙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으로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던 분이 계시겠죠. 근데 말입니다. 편히 살기는커녕 딸과 사위 손에 이끌려 투자했다가 쪽방촌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32년 동안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일했고 60세에 퇴직하면서는 딸네 가족이랑 함께 살면서 노후를 따뜻하게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늘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일을 도우며 살아온 제가 그 인연과 신뢰가 제 삶에도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받은 건 꽃다발도 고맙단 말도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날아가고 집은 경매 넘어가고 결국 저한테 남은 건 전세의 지서 한 장이었어요. 그날 딸이 저한테 한 말도 생생합니다. 엄마, 잠시 동안만 나가서 살아줄 수 있어? 네, 그날 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한 손에 검정 가방 하나 들고요. 그 뒤로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사무소 입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순간 평소 자주 오시던 어르신들 몇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쉬워하시더군요. 그분들의 주름진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전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동안 애써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랑 남편과 함께 살던 전세, 보증금도 고스란히 손에 있었고 딸 선미가 결혼하면서 사위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땐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했어요. 딸과 사위 둘 다 바쁘게 일했지만 주말마다 외식도 하고 어버이날이면 꽃도 안 빠뜨리더군요. 이제 엄마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동안 해온 게 헛된 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상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자율 보셨어요? 예금으론 돈이 안 돼요. 지금 2억 5천만 원 퇴직금이 5년 후엔 실질 가치가 2억도 안 될 거예요. 그 말,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얘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매주 반복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소형 상가와 신축 오피스텔 단기 투자. 안정적인 데만 골라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관리하는 팀도 있어요. 초기 투자금 2억만 있으면 첫 달부터 150만 원씩 수익이 나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금보다 나은 수익, 전문가가 관리, 거기다 가족이니 믿을 수 있다는 안심까지. 딸 선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상혁 오빠는 이런 일 오래 했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 부모님도 해서 작년에 3천만 원 벌었대. 가족이니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나도 나름 공직자로 평생 살았고 이젠 나도 좀 누려볼 때 됐지 싶은 생각이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였어요. 딸이 손을 꼭 잡고 엄마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야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복사본 하나 받지 않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작은 방 하나에 박아두었던 도장함에서 사위가 가져온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믿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체면이었을까? 그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며칠 뒤 사위가 입금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첫 수익이에요.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거예요. 그 통장을 보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가슴 뛰는 기분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그 뒤로 두어 달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사위가 보여준 통장에는 약속대로 1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고 아침이면 딸이 커피를 타주고 사위는 출근 전 제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언젠가 차갑게 식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평온함 뒤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처음 수익이 끊긴 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이슈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온대요. 사위의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투자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고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입금은 없고 사위는 핑계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법적 정산 절차가 복잡하대요. 이번에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서류가 누락됐나 봐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할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금으로 마련한 여유돈 중 일부를 찾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이상한 대출 내역이 찍혀 있더군요. 처음엔 은행 실수인 줄 알았죠. 하지만 상담 직원이 하는 말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박영숙님 명의로 4억 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보문동 소재 부동산 담보로 등록돼 있고요. 대출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중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보문동 부동산, 그건 내 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딸 부부와 같이 살던 집.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사위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 하나만 받아주시면 더 좋은 투자로 돌릴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때도 순간 망설였지만 딸이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게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엄마,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야. 엄마 믿고 같이 가보자. 나는 그 말 하나에 도장을 찍었어요. 심지어 계약서 복사본도 안 받아놓고 며칠 뒤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습니다.
거기엔 경매 신청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용당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한참 동안 연결음만 울리더니 딸은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나도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 문자를 읽는데 그동안의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풍 같은 감정이 쓸고 지나가더니 눈물이 아니라 한숨만 났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제 이름이 적힌 우편물, 제 손에 들린 해지서, 그리고 그 위에 딸의 메모. 엄마, 당분간만 나가 있어 줄래? 그 문장을 읽는데 무릎이 힘없이 꺾였어요. 딸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사위와 말다툼하는 소리만 들렸고 결국 문틈으로 밀어낸 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엄마를 내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갈 때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38만 원 통장과 검정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론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날 집을 나와 서울역 근처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 가방 하나 끌어안고 내가 진짜 쫓겨났다는 게 실감도 안 났어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에 고시원 단기 입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현금 선불로 3일치 방세를 지불했습니다. 방이라기보단 문 하나 달린 관 같았어요. 창문도 없이, 발 뻗을 수도 없이,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조그만 거울.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 목소리가, 사위 표정이, 내가 찍은 도장 하나하나가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컵라면 우유, 그리고 두통약.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 이대로는 고시원비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어요. 내일까지 방 빼셔야 해요. 이젠 갈 곳이 없다는 게 실감이 됐습니다. 그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종로구 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소개받은 곳이 바로 보문동 쪽방촌이었습니다. 그곳은 말로만 듣던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죠. 좁은 골목, 벽엔 곰팡이, 문은 낡은 철문, 한 사람 겨우 누울 공간에 작은 창도 없는 방.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냄새와 어둠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에 스며든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먼지 위에 내려앉는 모습. 그 방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참함에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을 누가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밥심이여. 그 목소리와 함께 문 앞에 놓인 스티로폼 도시락. 거기에 김치 냄새, 된장국 국물 스며든 자국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갑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밥순이로 불리는 분. 그 도시락 하루를 넘겼다가 결국 먹었어요. 그 따뜻함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영숙 씨 맞지? 사람은 말이여 밥같이 먹고 말도 좀 하고 살아야 썩질 않아. 갑순 할머니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 그러나 그 눈빛만은 소녀처럼 맑았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저는 쪽방촌 골목을 걷게 되었고 누군가와 눈도 마주치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이여 자식들 다 끊었어. 전화도 안 해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며 사는 거.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냄새도 나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 냄새는 납니다. 그게 내가 그동안 제일 그리워하던 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주 작게지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쪽방촌 옆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어르신, 김치만 좀 담아주시면 돼요. 그 말에 앞치마를 맸습니다. 무겁지도 않았고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반찬 가게의 첫날 손님이 말했어요. 김치 담아주는 손이 참 정갈하시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 평생 공무원이었던 내가 이제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말 한마디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쪽방촌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가을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갑순 할머니랑 시장에 갔다가 노란 고구마 한 봉지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 쪽방촌 입구에 웬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여기 차 댈 사람이 있나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 그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사위 박상혁.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심장이 도망치듯 쿵쾅거리는데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그렇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 웃음기 어린 표정, 그 모든 게 다시 날 속이려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도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제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울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이 막히더군요. 그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현금입니다. 적지만 우선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리고 선미가 병원에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이에요. 갑상선. 수술 날짜 잡았는데 보증금도 없고 보험도 깨서 선미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이 가물거렸습니다. 선미. 내 딸. 나를 밀어냈던 그 아이. 그런데 아이가 지금 아프다니. 하지만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정말일까?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봉투를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에는 200만 원 정도의 현금. 예전에 내가 줬던 돈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하지만 지금 내게는 커다란 금액. 그날 밤 쪽방 안에서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야 하나? 그 아이가 정말 아픈 게 맞을까? 내가 또 이용당하는 걸까? 그 고민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봉투를 그대로 들고 쪽방촌 입구에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 돈 당신 양심값으로 가져. 다신 나한테 오지 마. 선미가 정말 아픈 게 맞다면 그 애가 직접 와. 사위는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나를 지킨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갑순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영숙 씨 잘했어. 사람은 말이여 상처받는 건 참아도 동일한 상처 2번 받는 건 바보짓이여.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킨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쪽방촌 복도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엄마, 딸 선미였습니다. 많이 말라 있었고 목에는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서 있다가 선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근데 이제 와서 엄마 앞에 서는 것도 겁났어. 선미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도 속았어요. 상혁이 처음엔 정말 투자한다더니 나중엔 도박 빚이 있었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다 더 큰 빚만 키웠대요. 결국 나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제 마음 안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 안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구나. 그걸로 됐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진짜 병원에 있었어요. 갑상선암이라고. 다행히 초기라 수술은 잘 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쪽방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살아갈 만하다고. 엄마, 나랑 같이 살래요? 방은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편으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또 상처받게 될까봐, 또 무너지게 될까봐. 갑순 할머니가 그날 저녁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여, 용서도 해야 살고, 새 출발도 해야 살아. 하지만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는 거고. 한 달 후, 저는 선미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돈 문제는 철저하게 각자 관리하기로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금전적인 부분은 명확히 하자고 말이죠. 선미는 이제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고 저는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잃은 것은 많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4억 원 가치의 집, 그리고 한동안은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찾은 것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법, 함께 웃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이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십니다. 좁은 방에서 셋이 둘러앉아 김치찌개 한 냄비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갑순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 인생은 말이여,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일어설 때 누구 손을 잡고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우리 모녀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려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많을 겁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되찾기란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미는 요즘 법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가 횡령한 재산 중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선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요즘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유형, 노후 자금 관리법,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끔 복지센터에서 사례 발표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절대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마세요. 계약서는 꼭 복사해서 보관하세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하세요라고 조언해 드리죠.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는 자식이 전부였고 가족이면 모든 걸 믿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저는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일어설 것 같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쪽방촌이라는 이름 아래 참 많은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체면도 기대도 후회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짜 따뜻함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과 돈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돈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딸과 저는 이제 각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생활비는 정확히 나눠서 부담합니다. 투자나 대출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 서류는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서운한 마음 안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신가요? 잘 안다고는 못해도 조금은 압니다. 부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여러분, 박영숙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다행히 딸과 화해하고 새 출발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치명적인 노후자금 위험 요소와 이를 완벽히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이지만 동시에 금융사기의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됩니다. 가족의 요청은 거절하기 어렵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자녀, 세대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부모 세대 사이의 정보 격차가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라는 말 한마디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노후자금 사기 피해의 67%가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작은 투자로 시작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는 가족과 나와는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후자금을 관리하세요. 그동안 자식을 위해 돈을 써왔다면 퇴직 후에는 노후자금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 원칙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72시간 숙고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떤 투자 제한이든 최소 3일 동안 결정을 미루고 이 시간 동안 다른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고 독립적인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3중 확인 시스템입니다. 법적 서류의 복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공인된 금융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고 모든 거래와 인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세요. 세 번째는 분산 관리 원칙입니다. 노후 자금을 절대 한 곳에 모두 두지 마세요. 최소 3개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하고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단일 투자에 절대 투입하지 마세요. 비상금은 항상 즉시 인출 가능한 별도 계좌에 보관하세요.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퇴직금 사기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과 사랑은 별개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평생 땀과 노력으로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노후자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 친척분들, 이웃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